드라마 스타트업으로 배우는 스타트업 실전 노하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환입니다. 본 방송은 제가 매주 진행해드리고 있는 IT 이슈 위클리의 번외편 특집 기획 방송입니다. 스타트업 컨설턴트가 바라보는 드라마 스타트업은 과연 어떤 느낌일지, 자, 드라마 속에 나오는 스타트업 용어와 경영 노하우, 그리고 생생한 저의 창업 경험담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드라마 스타트업과 함께 스타트업 실전 노하우를 배워보시죠. 자, 컨텐츠 기획에 도움을 주신 고마 아저씨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의 학습 주제, 스타트업 11, 12, 13화에서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인수딜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떤 걸 고려해야 되는가 이고요. 두 번째는 자, 계약을 체결할 때 무엇을 유의해야 되는가.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보안과 관련된 우리가 어떤 태도로 보안을 신경 써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수딜에 대한 고려사항인데 일단 대사를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대신 조건을 바꾸고 싶습니다. 저희 삼산텍 팀원 모두 데려가 주십시오. 모두? 그건 인수를 하라는 소린데? 네. 그리고 눈길 서비스도 유지하고 싶습니다. 이봐요, 남도산 씨. 난 당신이 굉장히 탐이 나요. 오죽하면 당신 부모님하고 상견례까지 했을까? 네, 얘기 들었습니다. 코다 눈길 해커튼에서 보여준 당신 실력으로 당신 검증은 이미 끝났어요. 근데 인수는 다른 문제입니다. 난 자선사업가가 아니거든. 네. 근데 인수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실 뭐 이 대사랑 직접 연관되는 건 아닌데 지금 투스토가 원래 남도산 한 명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남도산이 카운터 오퍼를 하죠. 그냥 우리 팀 전체를 데려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만약에 그 상황은 좀 거꾸로죠. 이 창업자가 투자자에게 인수를 제안하는 형태인데 자, 저는 반대 상황을 얘기할 거예요. 투자자가 혹은 어떤 회사가 우리 회사를 인수하겠다라고 제안을 해오면 우리가 뭘 고려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 투자와는 좀 성격이 다른 인수 딜의 속성부터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수 딜의 속성. 자, 일반적으로 인수 딜은요, SI가 접근할 수도 있고 제안을 할 수도 있고 FI가 접근해서 제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목적이 달라요. SI 같은 경우는 이미 자기네 본업이 있고요. 이 본업이 대부분의 경우는 인수를 하려고 하는 피인수 회사와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너지를 목적으로 해서 인수 딜을 제안을 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뭐 AI 자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뭐 AI 스타트업을 인수하려고 한다. 뭐 이런 경우가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FI, 재무적 투자자 같은 경우는 턴어라운드 시켜서 매각을 함으로써 지분 차익을 얻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요거는 SI가 접근하는 것과는 좀 다른 형태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조금 가지치기도 하고 조금만 손대고 뭐 매니지먼트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싹 이제 손을 대면 지금보다 뭐 영업이익이 막 쫙 올라가겠다. 그럼 나는 그때쯤에 지분 팔고 나오면 뭐 이득을 취하겠구나. 이런 식의 목적으로 또 재무적 투자자가 접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대부분 뭐 PE 펀드라든지 뭐 혹은 이제 벤처 펀드 중에서도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펀드들에서 이런 식의 제안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전략적 투자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뭐 어떤 대기업이라든지 큰 회사, 나랑 굉장히 비슷한 일을 하는 큰 회사에서 제안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멤버들을 완전히 재배치, 재배치라 함은 사실은 여기 해고까지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예 공중분해해서 뭔가 자기네 입맛에 맞는 조직으로 쏙쏙 꽂아 넣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재배치, 심지어는 회사의 존속, 피인수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식의 시나리오까지도 원점에서 다 생각해보는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투스토가 실제로 이 드라마에서 그런 식으로 했죠. 결국은 삼산택을 다 공중분해시켰죠. 근데 이제 이게 뭐 드라마에서는 약간 알렉스가 나쁜 사람처럼 나오지만 사실 뭐 투스토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SI 같은 경우는 늘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딜에 임하셔야 되고요. 자, 재무적 투자자가 그런 제안을 해왔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경영권 인수 후에 지표 만들기에 주력을 하기 때문에 자, 이 경우는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뭔가 단기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는 마케팅이나 M&A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매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 매각 이후에 전략적 투자자와 재무적 투자자가 보일 행동은
이런 식으로 좀 달라질 거다라는 걸 일단 기본적으로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해하셔야 소위 말해서 이 딜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그죠? 첫 단추부터 굉장히 크게 이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사항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지만 이제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들을 제가 정리해 봤는데 이런 경우 실제로 되게 많죠. 저도 사실 이런 경우 되게 많이 겪어봤어요. 옛날에 창업했던 회사를 투자하러 갔는데 뭐 거기는 사실 제가 엔터테인먼트 온라인 교육과 관련된 그런 사업을 창업했을 때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뭐 이렇게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뭐 그런 데서 전 투자해 주세요 그랬는데 인수하겠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또 제가 의사들이 전용으로 쓰는 그런 지식 포탈을 만들었었죠. 인타임즈라는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그 서비스도 역시 제가 어떤 미국 회사, 미국의 이쪽 헬스케어 쪽에 뭐 리서치와 컨설팅을 하는 그런 회사로부터 뭔가 투자를 받고자 제안을 했더니 인수하겠다 뭐 이런 제안을 거꾸로 해온 적도 있고 그런 식의 제안들을 사실 상당히 많이 받게 됩니다. 생각보다. 투자 유치하러 갔는데 거꾸로 인수 제안을 받았다. 자, 그럼 일단 생각해 볼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아주 기본적으로 인수 딜에 응한다는 것은요, 내가 이 회사를 완전히 떠나보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이게 지금 글자로 보면 그냥 쉬운 것 같죠? 근데 마음속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게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하고 인수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투자는 돈 일부를 투자를 받아서 내가 계속 하던 대로 하겠지만 인수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수는 매각이죠. 그러니까 우리 내 입장에서는 매각은 진짜로 회사를 떠나 보낸다라고 아예 마음을 먹고 이 딜에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이 이 협상 포인트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두셔야 되고, 자, 뭐 응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매각가를 당연히 고민을 해야죠. 그래서 이게 적정 가격인지, 또 이 협상을 좀 더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는 다른 협상처는 없는지, 그리고 또 중요하게, 야, 이번이 진짜 마지막 기회일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셔야 돼요. 이 의외로, 요 판단을 잘못해서 좋은 딜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드린 인풋이 아까워서 지금 요 배수보다 막 더 받고 싶은데 단순히 요 욕심으로 다음 기회가 있겠지 이렇게 판단해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뭐 시장의 상황이라든지 비즈니스가 올라가는 이런 그 트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요 정도 시점에 요 정도 제한이면은 내가 보기에는 뭐 굉장히 좋은 조건인 것 같다라는 것들을 정말 이 시점 어떤 타임라인 상의 그 기회인가 아닌가를 가지고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이게 제가 지금 글자로 썼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실제 인수디를 진지하게 받아보시고 나서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진짜 공감이 되실 겁니다. 자, 세 번째. 자, 주식 전량을 매각할 것인지, 물론 이거는 상대방 측이 했을 때 얘기입니다. 허용을 했을 때 주식 전량을 매각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지분을 남길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중요한 고민입니다. 일부 지분을 남기게 되면 어쨌든 내가 넘기는 회사를 굉장히 신뢰하고 믿고 내 이 지분의 가치를 이 회사가 이어받아서 더 잘 키워줄 거야. 내 아이를 내가 가난한 환경에서 우리 아이를 내가 눈물로 여기까지 키워왔는데 자 이제 부잣집에 입양을 보내니 저 집은 확실히 부잣집이고 부모도 아주 따뜻한 사람들이니 이 아이들이 더 잘 크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됐든 내가 일부의 지분을 남길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상대방 측에서 나한테 또 그런 걸 요구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창업자고 많은 부분의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 쪽에서 우리가 다 인수하지 않고 당신이 한 10%, 15%, 뭐 20% 이렇게 남겨놔 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회사를 이끌어 주시고 뭐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어달라. 뭐 이렇게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떤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회사를 매각하겠다고 맘먹는 내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도 미리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랑 또 연관된 얘기인데 사실 전략 매각을 하게 되면 CEO로 유임할 가능성이 뭐 상당히 낮긴 해요. 뭐 물론 전략 매각하고도 내가 계속해서 CEO로 유임을 해서 뭔가 일을 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전략 매각하는 경우는 대부분은 C레벨들은 많이 바뀐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다른 거긴 하지만 과연 이제 CEO의 역할을 유임할 것이냐. 그리고 또 그랬을 때는
뭐 처우나 권한은 또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는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매각을 하고 나면 아무리 마이너리티 지분을 가진다 한들, 주주라 한들, 결국 CEO라는 타이틀은 그때부터는 전문 경영인이 되는 거죠. 예. 전문 경영인, 말이 좋아 전문 경영인이 어쨌든 뭡니까? 그냥 월급쟁이죠, 월급쟁이. 그래서 월급쟁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때부터는 내가 어떤 처우, 어떤 권한으로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잘 내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또 나뿐만 아니라 핵심 멤버들에 대한 뭐 의무 복무 기간이라든지 뭐 처우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아주 베이직한 것들을 다뤄드렸지만 어쨌거나 이게 실제로 딜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인수 제한, 투자 유치를 막 열심히 다니다가 또 약간 지쳐있는 상황에서 인수 제한이 들어오면 굉장히 달콤하고 뭔가 따뜻한 이불에 막 푹 그냥 안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앞서거든요. 그러나 그러지 마시고 자, 이런 사항들을 냉정하게 잘 판단해 보신 후에 이게 진짜 괜찮은 딜인가, 진짜 괜찮은 판단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내려보셔야 된다는 걸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계약 체결의 유의사항. 계약 체결 시 어떤 거를 유의해야 되는가? 자, 이 장면이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죠. 남도산이 팀 전체를 인수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인수 계약 사인을 하고 나서 투스토가 바로 개발자 셋만 쏙 데리고 서달미와 디자이너를 자르고 요 셋만 데려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는 남성 팬들의 공분을 샀던 그런 그런 장면인데 자, 그 장면을 보고 남도산이 완전히 막 열이 받아가지고 뛰쳐 들어오죠. 그래서 알렉스에게 따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번 보시죠. 팀장님, 지금 산사태 난리 났어요. 왜? 알렉스가 서 대표랑 디자이너 해고시키고 개발자 셋만 실리콘밸리로 데려간다고 통보를 했어요. 이건 사기죠. 팀을 인수한다고 하셨잖아요. 계약서에 그렇게 썼던가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팀 인수하신다고. 예? 말은 힘이 없죠. 네. 계약서에 그렇게 썼던가요? 이렇게 했죠. 자,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그래서 계약 체결할 때 유의사항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제가 약간 쓴소리일 수도 있고, 요 챕터 자체가 좀 당부사항, 좀 뭐랄까요. 하여튼 좀 싫은 얘기를 제가 이렇게 좀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계약서를 도무지 읽지 않는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진짜 많으세요. 특히 뭐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나 뭐 아니면 하여튼 뭐 다른 형태 뭔가 이제 탤런트를 가지고 사업을 만들었어요. 그럼 뭔가 사업은 뭐 누군가에게 뭐 부탁이란 표현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 포지션을 만들어 가지고 뭐 그게 뭐 사업하는 임원이 됐든 뭐 팀장이 됐든 누군가에게 맡겨놓고 이거 이런 거는 좀 당신이 좀 해주세요. 뭐 난 이런 거 잘 몰라요. 뭐 계약서 뭐 이거 뭐 읽어도 잘 모르겠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대표님들의 모습은 회사 전체에 있어서 아주 큰 리스크 팩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계약서를 읽지 않는 스타트업 대표는 진짜 위험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이건 개인뿐만 아니고요. 회사 전체가 정말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행동이에요, 사실은. 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우리는 그래도 계약 맺을 때마다 뭐 좋은 로펌 써가지고 변호사한테 맡기는데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대표가 뭐 20장 30장짜리 막 투자 계약서 무슨 계약서 이런 거를 뭐 다 읽어야 되나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이렇습니다. 로펌이 해줄 수 있는 거는 이런 기본적으로 자, 리걸 텀의 적정성을 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관할법원 어디로 한다든지 뭐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한다든지 손해배상 어떻게 한다든지 뭐 진술과 보증에 있어서는 어떤 게 있다든지 뭐 연대보증에 대한 책임 여부가 있다든지 뭐 이런 식의 소위 말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상법상 또 기본적으로 이 통상적인 계약서 상에서 뭐 우리 회사의 불리한 사항, 독소 조항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봐주는 역할이 기본적인 그들의 역할이라는 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절대로 특히 외부 로펌의 경우는 왜냐하면 내부에 있는 법무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내부 법무팀도 그렇게까지는 안 움직이죠. 이 사업, 이 파트너와의 관계, 뭐 그게 투자사가 됐든 파트너가 됐든 그 관계에서 오간 모든 이 소위 말하면 계약 조건, 이걸 이제
흔히들 얘기해서 리걸 텀이 있으면 커머셜 텀 이렇게 얘기하죠. 커머셜 텀에 대한 내용을 이 변호사분들이 다 이해한다는 거는 정말 그거를 기대한다는 건 절대 오산이에요. 그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예를 들면 그런 거를 막 이해 못해 이러고 막 화내시고 그러면 그거는 그분이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외부 로펌에서 그렇게 사업자 간의 합의 사항이나 이런 것까지를 아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리걸 텀에 대한 적정성을 봐주는 거. 그게 제일 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법적인 용어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짝 잘못 썼을 때 오해를 살 만한 표현들을 교정하고 혹은 아주 명확하게 다시 정의를 내리고 이런 식의 일들. 그 다음에 또 유사한 계약서를 검토했던 경험에 근거해서 뭔가 이런 부분에선 나중에 분쟁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이게 사실 1, 2번에 다 해당되는 얘기긴 해요. 요 1, 2번에 해당되는 얘기를 제가 좀 더 풀어 쓴 건데 분쟁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검토해주는 여기에서 약간은 커머셜 텀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일부 되긴 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서로 뭐 결제 조건을 이렇게 쓰시면 이거 나중에 해석의 여지가 좀 있는데요. 뭐 이런 식의 얘기는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커머셜 텀이 이렇게 맺었을 때 이거는 우리 회사한테 불리한데요? 이거는 뭐 이런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의 역할은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회사 대표께서 특히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대표이사 도장으로 찍히잖아요. 모든 계약이라는 게. 회사 대표께서 특히 스타트업 대표는 무조건 계약서를 보셔야 돼요. 예,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그냥 핵심이에요. 특히 제가 자문하는 회사들 중에 보면 아예 회사에 대한 경험이 아주 부족한 좀 젊은 분들, 뭐 30대 초나 뭐 20대 말이나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거꾸로 또 어떤 분들도 계시냐면 대기업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은퇴 후 창업을 하시는 그런 50대 분들도 꽤 계세요. 그런데 이 두 분들이 다 계약서를 잘 안 봅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젊은 분들은 사실 이거 중요성을 잘 크게 공감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고 대기업에 계셨던 분들은 계약이 중요한 건 알아요. 근데 대기업에서 일했던 그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는 늘 뭐 계약서는 저기 법무팀에 검토시켜서 문제 없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대기업은 그렇게 그냥 법무팀 믿고 가도 돼요. 왜냐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은 그거를 수습할 만한 인력과 조직과 돈이 있어요. 근데 스타트업은 어떻습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대표가 내용을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게 진짜 어려우면 공부하세요. 진짜 네이버에 용어도 쳐보고 저 로펌 쓰면 변호사님 뭐 불러놓고 또 용어에 대한 설명도 들어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계약서를 하나하나 다 보셔야 된다라는 게 사실은 이게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계약서라는 게 제 경험상 한두 개, 두세 개 이렇게 보다 보면 그 다음 것들은요, 대부분의 계약들이 리걸 텀은 좀 비슷해요.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몇 개 보다 보면 이렇게 이상한 것들이 나중에는 제 눈에도 이렇게 보이기 시작해요. 오히려 커머셜 텀은 모든 계약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가 이 파트너랑 얘기한 게 그대로 잘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뭔가 약간 살짝 꼬여가지고 뭐 애매하게 쓰여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판단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계약서는 꼭 보시라 이런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밑에 해놨는데 자, 계약을 잘 체결하는 기본적인 요령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요령. 자, 첫 번째 딜텀이 오갈 때에는 파트너와 이제 딜텀을 주고받고 오갈 때에는 절대로 말이 아니라 리튼 커뮤니케이션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도 보면 투스토 알렉스가 그죠? 네, 남도사한테 얘기하죠. 말은 힘이 없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말은 그냥 뭐 인수할게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계약서엔 그렇게 안 써 있잖아요. 뭐 계약서가 뭐 그게 우선이지 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뭐 저렇게까지 비열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저런 상황이 없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딜텀이 오갈 때, 그러니까 첫 자리부터 무슨 자, 증거 남길게요. 뭐 이렇게 하시라는 뜻이 아니라, 처음에야 당연히 뭐 이렇게 러프하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라고 해서 구체적인 얘기가 오갈 때는 절대로 이메일이 됐든, 뭐 하다못해 뭐 카톡이나 뭐 SMS가 됐든, 뭔가 그런 리튼 커뮤니케이션으로 증거를 남길 수 있는 형태, 그리고 서로 오해가 없는 형태의 워딩을 써서 그렇게 처음부터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계약서는 2번 이상 정독을 하십시오. 하나의 계약서는. 이 대표님들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절대 남한테 맡기지 마시고.
주말에 시간 빼서라도 이거는 꼭 읽으십시오. 2번 이상. 왜 2번이냐? 첫 번째, 내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내 입장에서 불리한 게 없는지, 내 입장에서 내 주장, 내 조건이 잘 들어가 있는지. 두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더 읽어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또 다른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계약서는 2번 이상은 정독을 하시라. 자, 세 번째, 사전에 합의됐던 딜텀과 뭔가 같은 듯 다른 이렇게 써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이런 의도로 얘기했는데 저 사람은 또 이걸 이렇게 표현했네. 그럼 이제 나는 그냥 뭐 인정상 특히 뭐 계약에 대한 논의가 몇 번 오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 이게 뭐 그거겠지.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마 경험하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나중에 꼭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뭔가 좀 이해가 다른 것 같다. 뭐 거의 비슷한데 약간 다르다. 뭐 99는 비슷한데 1%만 다르다 하더라도, 심지어 그 1%만 다르다 하더라도 아주 정확하고 집요하게 집어내서 이건 끝까지 파트너하고 잘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절대로 대표이사 자신에게 뭐 배임 이슈가 생길 수도 있고 회사 전체적으로도 큰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절대로 그냥 인정상 분위기상 이렇게 흘러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처음부터요. 파트너와 얘기할 때 처음부터 자, 그냥 뭐 비즈니스 톡 하고 이럴 때는 뭐 허허하고 좋아요. 좋은 분위기. 근데 계약 논의만 나오면 저는요, 계약 논의만 나오면 조금 냉정하게 합니다. 라는 식의 태도를 처음부터 보여주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이게 사람이 약간 뭐랄까요? 어떤 모드 오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어떤 것들이 처음에 딱 정해지면 그걸 깨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저 대표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나 허허허하네. 그럼 이제 계약서도 대충 그런 분위기로 막 흘러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갑자기 얼굴 바꾸기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약이나 어떤 조건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처음부터 뭔가 좀 냉정하고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 좋아하는 느낌을 전달해 주셔야, 그게 내가 비록 을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처음부터 나아가는 게 사실은 훨씬 좋은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만약에 뭐라 하고 뭐 싫다 이러면은 진짜 그런 회사하고는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파트너겠죠. 그래서 이런 기본 요령을 가지고 아까 남두산도 혼자 막 열받았지만 결국은 뭐 계약서에 문제 없이 썼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일 절대 당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제가 보안에 투자하세요 이렇게 썼는데 서달미 회사가 랜섬웨어에 감염이 됐죠. 자, 요 내용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저 서달미인데요. 저희 솔루션이 랜섬웨어에 감염이 됐어요. 파일들을 전부 암호화시켰는데 요구 조건이 뭔데요? 12시간 안에 3억 송금 안 하면 복구할 수 있는 kit값을 다 없애겠대요. 그럼 저희 복구 하나도 못하고 파일 다 날려요. 경찰에 신고는 했고요? 네, 근데 지금 당장 해결은 어렵다고. 사장님, 저번에 그 랜섬웨어 사건 맡아본 적 있다 그랬죠? 혹시 보안 쪽 잘하시는 분 있을까요? 일단 전화 끊어봐요. 내가 알아볼게. 네, 랜섬웨어에 감염이 돼서 아주 뭐 멘붕이 돼 있는 상황인데, 자, 제가 아예 대놓고 썼죠. 보안에 투자하세요. 이렇게 썼습니다. 앞에 2번 계약에 대한 유의사항과 좀 비슷한 톤인데 이것도 약간 당부사항에 가깝습니다. 제가 자문하면서 스타트업 대표님들 많이 만나 뵙는데 의외로 보안에는 돈 쓰기 싫어하는 대표님들이 정말 많으세요. 네. 근데 의외로 또 개발자 출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꽤 계세요. 내가 뭐 잘 아는데, 우리 회사 아직 작고, 우리 서비스 알려지지도 않았고요. 이 뭐 누가 얘 해커 우리에게 관심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거 나중에 보안 솔루션 이거 나중에 해도 됩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자, 물론 확률적으로는, 그죠? 확률적으로는 그런 회사가 해킹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당연히 적겠죠. 그러나 보안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그냥 확률이 1%라 하더라도 그 1%의 틈으로 비집고 들어와서 한 번 사고가 나면은 사실 회사가 완전히 뒤집히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얼마 전에 이랜드도 해킹을 당했고, 심지어는 카카오의 그라운드 X의 자회사 그라운드 A인가요? 그런 회사도, 심지어 블록체인 회사인데 그런 회사도 해킹을 당했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큰 회사들, 물론 큰 회사니까 해킹을 당하긴 했겠지만 큰 회사들도 그만큼 보안이 쉽지가 않은데 이런 작은 스타트업이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보안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액션 간단하게 하나씩 말씀드리고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시스템 설계 시에
보안 전문가의 컨설팅을 초반에 저는 받으시길 원해요. 그래서 시스템의 어떤 규모, 서비스의 특성, 뭐 아이디의 체계, 회원가입, 뭐 플로우, 뭐 DB와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하셔가지고 또 뭐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건 어느 수준, 그거 외에 뭐 또 이게 볼트온으로 붙여야 되는 건 어느 수준, 이런 것들을 잘 초반에 판단을 하셔서, 그러니까 적정한, 그러니까 초반부터 제가 보안에 투자하세요 그랬지만 뭐 엄청나게 비싼 돈을 쓰시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적정한 수준의 보안 솔루션을 잘 선정하시는 게 일단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외로 이런 부분에서 많이 뚫립니다. 사실 예전에 저도 했었던 회사 중에 이런 그 유사한 상황을 겪어서 아주 시겁했던 적이 있는데, 뭐 이메일이나 또 공유 폴더, 뭐 협업 툴 이런 부분에 권한 설정이나 특히 옵션, 공유 옵션이나 뭐 검색 옵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저도 예전에 아주 초반에 발견해서 뭐 잘 대응을 했지만 우리끼리 이제 오가는 작업을 관리하는, 작업의 진척도를 관리하는 구글 시트가 있었는데 그 시트가 뜻밖에도 구글 검색에서 검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아주 우연한 기회에 이제 알게 돼서 바로 이제 조치를 했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놓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서버 관리는 탄탄하게 하는데 그 외의 것들이 막 뚫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이제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그래서 뭐 어떤 좀 큰 회사는 아예 보안 책임자를 C레벨로 두고 막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스타트업은 그렇게까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대표님들이나 임원분들이 뭐 팀장분들, 리더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뜻밖의 구멍이 있습니다. 출력 문서, 뭐 인쇄, 그 프린터 위에 그냥 막 놓여 있는 그런 문서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 제가 늘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화이트보드에 제발 뭐 좀 써놓고 그 회의실에서 인터뷰 좀 하지 마세요. 그 면접 보러 가면은 사람들이 그거 다 보는 겁니다. 우리 회사에 막 로드맵 이런 거 막 그려놓고 그 자리에서 막 인터뷰하고 있어요. 인터뷰어는 뭐 눈 둘 데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화이트보드 보면서 이 회사는 그렇구나. 페이지 1에서는 저걸 하고 페이지 2에서는 저걸 하고 이런 얘기를 면접자들한테 막 다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이거 굉장히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화이트보드 관리 정말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직원들 쓰시는 SNS 이런 것들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뭐 가끔씩 간혹가다 뭐 회사 배경 이런 거 찍는데 거기에서 뭐 이상한 뭐 컴퓨터 화면이나 또 뭐 아까 말씀드린 화이트보드나 이런 데가 막 찍히면서 뭔가 이제 정보들이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뜻밖의 구멍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잘 관리를 하시라.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잘 2번, 3번 같은 거 잘 관리하시려면 결국 어떻습니까? 보안 교육과 또 직원들에 대한 서약 이런 것들도 좀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공감대를 잘 형성하는 게 좋겠고요. 가장 근본적인 얘기죠. 예, 가장 근본적인 얘기. 보안에 시간과 돈을 쓰는 것을 절대로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이거를 진짜 아까워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무슨 보안 회사도 아니고 저 무슨 안랩을 다니는 사람도 아니지만 보안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를 아주 높여두시고 하시길 바래요. 지금 해커들이 뭐 코로나도 있고 해서 아주 뭐 기승을 부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인수지를 받았을 때 고려사항. 예, 제일 중요한 거. 이번이 마지막일까? 이런 거를 잘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함축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이죠. 이번이 진짜 마지막일까? 이런 것들. 자, 두 번째, 계약 체결할 때 계약서는 절대로 2번 이상 정독을 하십시오. 2번 이상. 제가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안에 투자하세요. 시간과 돈 쓰는 거를 절대로 아까워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이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14, 15, 16화를 하나로 묶어서 마지막 또 강의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방송이 되니까 다음 주 중에 제가 아마 마지막 강의를 올려드릴 텐데요. 그때까지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환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